저온고가 저 오른편에 있거든요. 한번 여기 수박이나 참외를 보관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드세요. 저 여기 흐르는 물은 홍시. 50m 밖에서 자연 지하 2m 정도를 파보면 자연 석축으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분사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정자가 있었던 장소인데요. 네모난 형태의 사각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자에서 이 나무와 연못을 보면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기가 작은 거는 있는데 그 수달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는 바람에 지금은 커다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이 모래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퍼내려고 만든 장치이고요. 아마 이걸 만들지 않았다면 이미 수로는 망가져서 물이 흐르지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 밑으로 있나요? 또 물 밑으로도 있고 밖으로도 빠져나와 있고 저기가 현문 자리였는데 저쪽으로만 통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곳은 남자들 거주하던 장소이고 남자 주인 또 남자 신문제이기 때문에 남자 하인들만 이 장소에서 거주를 했고 저 위는 여자들 장소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 보이는데요. 더 전망 좋은 곳에 사용하구나. 지금 보시는 이 돌들이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랑체경 중문 자리로 이 문을 닫으면 여자들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장소였고요. 여기는 안채, 즉 여자 안주인이 살았던 장소이고 이곳은 여자의 하인들이 거주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안 행랑채의 석갈의 사이즈 크기와 저 안채의 석갈의 크기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안채이기 때문에 저기 부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이 건물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혼자 있는 이 건물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름에는 너무 밥하고 국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여 이 건축주 분께서 그러면 여름에만 사용하라 해서 하계 부엌 또는 여름 부엌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릇을 얹어 놓았던 살강도 있고요. 원래는 저게 가마솥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있다. 사당.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다른 양반들이 살았던 그 집을 반가라고 하는데요. 다른 호텔에 가보면 잘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다듬어진 3단 석축 위에 원기둥을 사용하였습니다. 저 잘 보통은 자연석을 이용하게 되는데 잘 다듬어진 3단 석축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권위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실제로 창덕궁 앞에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운현궁이라는 데 가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이 집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바위를 한번
가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겨. 이게 이거 아니면 아까 아침에 예, 불 때는 뭐 뭐 머리 조심하시고 가세요. 불장이요, 불장. 아까 그 여기 와서 보셔야 되는데요. 와야지 여기가 왜 화사별서가 되었는지 유래를 알 수 있는 글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를 했잖아. 이거 와서 보는 게 좋잖아. 네, 여기가 상신 마을이어서 여기 먼저 상신촌이라고 일단 새겨져 있고요. 여기에 와 보시면 여기가 왜 화사별서가 되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화사별서라고 적혀 있고요. 화사, 즉 건축주분이 호고요. 별서,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은 별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건축주의 별장, 화사별서라는 뜻이고, 이 보시면 융희 기원후 제1회 신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건축주분이 재건이 완성된 후 또 회갑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명창들을 데리고 와서 큰 공연을 펼쳤다고 해요. 제가 올렸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 하면 한 명이 압사해서 사망하였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기 보시는 모든 길가에 다 장채상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1921년에 만든 거고요. 자세한 것은 집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다 떨어졌네 지금. 별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은 별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화사 조제희 별장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하동 옆에 굴에 있던 친한 친척 굴의 형광으로 있던 친한 친척 조학현이 한양에 올라와서 건축주분께 남부지방에 좋은 곳이 있다 하여 건축주분은 나라의 풍수를 보는 북풍을 대동하고 따뜻한 남부지방의 별장터를 모색하던 중에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사별서는 1800년 중후반에 원래 구성되었으나 1894년간 국민운동으로 불에타 소실이 되었으며 소실 후 6년 대략 1900년경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재건의 기간은 대략 16년이 걸렸다는 설이 있고 또는 18년 3개월에 걸쳐서 완성을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사별서는 북풍을 대동하여 풍수 좋은 곳에 터를 선정하셨다는 풍수 지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고요. 토지의 모델이 되었다는 토지의 모델이 되었다는 문학적 가치. 또 마지막으로는 조선 후기 한양 상류층의 별장이라는 건축적 가치가 있는 고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군데 농사지을 목적으로 이런 별장을 커다랗게 지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제희, 그러니까 저한테는 건축주분이 고조부님 되시는데요. 조제희 할아버지는 당시 한양의 한양 경주동, 지금으로 치면 서울 광화문 앞에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거주하던 한양의 상류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한양의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재산 수준이 상당해서 지금으로 치면 재벌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과 조대비로 잘 알려진 신정왕후 도시와 교분이 매우 두터워서 저기 보시면 저 다락에 흥선대원군의 난초 병풍을 비롯하여 왕실에서 하사받은 귀중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모 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조재희 할아버지께서 흥선대원군이 비선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 중 조재희 할아버지의 인품이 기록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로 된 걸 찾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품이 청백하여 벼슬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하동 악양에 은둔하면서 매양백의의 절개를 칭송하였다. 사람과 더불어 사귀어 일할 때 이윤의 도를 행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돈목하며 평생토록 열리하지 않았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벼슬을 좋아하지 않았으며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벼슬을 반직을 마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유 매양백의 절개를 칭송하였다. 이 백이라는 사람은 중국 은나라 사람인데요. 은나라가 멸망한 뒤 주나라가 들어서자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겠다 해서 산에 들어가 고사를 태워먹다 죽은 사람입니다.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충절의 표상인데요. 실제로 이 조재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가 들어서자 슬퍼하면서 이곳 하동 악양에 은둔하면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윤의 도를 행했으며 라고 했는데 이윤의 도라는 건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이란 사람은 옳은 의리, 옳은 도리가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에게 주거나 받지 않았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인데요. 즉 사욕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재희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후손들에게 욕심을 부리며 살지 말라 말을 남기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벼슬을 하지 않았던 조재희는 어떻게 왕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권세가 계속 지속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알아보려면 한번 조재희 할아버지 조상, 즉 평양도시 역사를 알아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대표적인 인물 3분 정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재희 할아버지의 17대 직계 조상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자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던 조준입니다. 이 조준 할아버지는 고려 말 권문세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과 많은 토지를 포기하며 가정법으로 대표되는 토지 개혁을 만들고 실시를 하였던 분이고요. 또한 지금으로 치면 법전이 경제육전을 편찬하였으며 후에 경제육전은 경국대전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조선 개국의 공은 보통 정보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선 개국의 공은 조준과 남은에게 있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준 할아버지 아들 조대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와 혼인을 하여 남별궁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남별궁은 태종의 둘째 작은 공주의 집이라 하여 소공주댁이라 불리었고 소공주댁이 있는 마을은 소공주동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 소공주동이 서울 종로구 소공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기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조선이 들어서게 되고 혹시나 환구단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환구단이 남별궁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준 할아버지 별서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입니다. 원래는 청계사라고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었고요. 조준 할아버지가 사망 후 100년 뒤에
큰 불이 나서 소실이 되자 왕이 재건을 명한 뒤 청계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제이 할아버지 증조부께서 종 입순 가선대부 칭호를 받았으며 지금이 차관급 정도의 관직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대로 왕실과 혼인을 하고 고위 관직을 했기 때문에 조제이 할아버지께서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왕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사별서는 1800년 중후반에 처음에 조성되었으나 동학농민운동은 소실이 되었고 1900년경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16년 또는 18년 3개월에 걸쳐 재건을 시작하였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보시면 얘를 보시게 되면 개국 안치기 상량에 보면 개국 527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1918년에 이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사별서는 재건이 완료된 후에 한국 전쟁 등으로 다시 불이 타서 대문체경 바깥 행당체, 파랑체, 초당 등이 불타 소실되었음에도 여기 계신 안체와 이런 나머지 안행량체 등에서 원형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계신 이 안체는 굉장히 특별한 건축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칠량가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칠량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떠받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멸량가가 되는지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시면 넷, 다섯, 여섯, 일곱, 도리가 7개다 하여 칠량가라고 불립니다. 즉 칠량가로 활짝 지붕집을 구성한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이고요. 경남 지방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또 단일 건물로서는 사찰을 제외하고 안채만한 규모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대체 화사별서가 대하별 토지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화사별서의 장손이 토가 길쌈이었습니다. 토지에는 길쌈이, 또 누가 등장하죠? 서희, 길쌈이는 종 아니야? 조승고,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손이 길쌈이었으며 당시 길쌈이라는 분은 진주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동시대 때 박경리 선생님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진주역을 다니셨고요. 그 당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실되기 전에 화사별서는 매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또한 이 건축주 조제이 할아버지의 손녀 중 한 분은 박경리 선생님과 진주역을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주 조제이 할아버지 넷째 아들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그러니까 아버지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만주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소설 토지에는 가족사를 차용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학교 토지가 펼쳐진 공을 부리고 뭐 이러거든. 서울에 가서 전기 얘기 전깃불. 할아버지가 전기불 가서 그래 이제 서울로 내가 갔는데 그 당시 나이 한 6살 먹었을게요. 우리 이제 고모들이, 나한테 고모되는 분들이 숙명여고 다 나왔거든요. 불러 꺼보라 그래요. 날 보고 불러 꺼보라 그래. 입을 호를 보니 죽겠다고 웃고 하더라고. 입으로 불었어. 불러 꺼지는가 그게. 그래 이제 서울서 생활로 오래 했지.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여기 손님들께 장수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장수.
그러니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선의적으로 남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없는 사람 밥도 독사같이 해봤던 뒤끝이 없어. 선한 것 던져서도 악한 것은 없다 하잖아요. 뭐든지 착한 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도 잘 돼가고 진짜 후손들 잘 돼가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선의적으로 선의를 안 베풀면은 후손들 안 풀려요. 97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